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가 29억에 매각이 됐다고. 요거 때문에 어저께 조금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집 매수인의 사정으로 17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9억에 매각이 됐는데 17억 원의 근저당이 잡혔다. 요즘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17억 원의 근저당이 잡힐 수가 있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걸 꼼수 매매라고 비판을 하던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이긴 사무총장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순회동 금호 아파트라는 곳이 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아시겠지만 그 조합원이라는 그 지위를 승계하려면 사업 시행 이전에 이걸 팔아야 되는 건데. 아, 그렇구나. 네, 이제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팔아버리면. 네. 청산, 그러니까 그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돼 버리니까 그 이전에 빨리 좀 처리를 하려고 급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저 17억이라는 그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우리가 은행의 대출을 생각하시는데 대출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머니나 통장에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근저당을 잡아놓은 겁니다. 남은 잔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안철수 의원도 뭐 이자를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사금융을 진작한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은 공격이고 네. 잔금을 유예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에서 잔금의 유예 내지는 기한의 이익을 줬다라는 건 곧 유동성이자 돈이거든요. 네. 사실 이걸 대출과 똑같다는 효과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이런저런 대출을 막 묶어놨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채권자 그러니까 완전히 은행이 되어가지고 저쪽에 매수인이 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게 해준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라면 그렇게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민심이 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집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있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강남에서 이게 이런 방식이 그렇죠.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셀러가 파이낸스를 해줬다라는 방식으로 하고 얘기가 셀러 좀 파이낸싱. 좀 매도인이 됐었고. 돈 빌려줬다. 네. 약간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그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 본인 소유였다가 네. 이게 2018년에 그 김혜경 여사에게 지분을 절반을 이제 증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이제 소유권이 아직 10년이 안 된 거예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청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이제 시행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네. 빨리 이제 이 소유권을 가질 필요가 이제 매수인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 내가 그 조합원이 되어야 어쨌든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집을 다시 소유하거나 그렇죠. 보유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기는 건데 딱지 말하는 거죠. 이게 물딱지라고 하잖아요. 물딱지. 근데 그 사업 시행 이후에 뭔가 그게 절차가 진행이 되면 네. 이른바 그냥 현금 청산돼 버려서 네. 그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승계받지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 시행 이전에 매수인을 찾아서 빨리 넘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른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조합원의 물건은 조금 더 비싸게 해서 좀 값어치를 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조합원의 권한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기 네. 지금 29억인데 직전 거래에서 30억 5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싸게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이전에 빨리 넘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지금 사실상 꼼수를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 29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근저당 안 잡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 못 찾으니까 이상한 이런 방식의 뭔가 거래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은 29억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대출이 얼마나 됩니까? 2억 원입니다. 분당은 2억 원이에요. 2억. 네, 2억 토지거래 정도. 허가제 대출 규제에다가 막 투기과열지구에다가 막 3중 4중 규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안 나와요.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2억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27억의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한 14억 정도만 주시고 남은 17억은 지금 세입자가 있으니까 10월 달에 15억 정도 될 거예요. 10월 달에 그 세입자가 나가니 그때 잔금을 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민법상 536조에 부동산 거래의 철칙이 뭐냐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는 순간 소유권도 같이 넘어야 됩니다. 네. 그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자기보호권의 하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돈은 냅두고 받지도 않았는데 네. 소유권만 넘긴 수가 거예요. 있나?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매도인이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을 사실 매수인한테 넘겨야 되는 건데 매도인이 그 책임까지 떠안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럼 뭐 차용증 같은 걸 써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차용증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방법의 거래는 아닙니다. 그렇지. 네, 아마 그래서 뭐 이자도 지급을 할 것 같고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정감사가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자도 안 받고 있으면 대단히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자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거고 거기에서 공개를 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뭐 복잡한 얘기 다 떠나가지고 대출 규제를 묶었는데 대통령이 그 대출 규제를 묶고 어쨌든 간에 1가구 1주택자들의 어떤 거래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를 대통령이 집을 판 사례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약간 정책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부동산 거래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동산 거래는 말 그대로 내가 대출을 받든 돈을 마련해서 일단 먼저 계약금 걸고 나중에 잔금 치러서 입주한다. 이게 그렇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그럼요. 거래 네.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고 대출 규제는 너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보여준 단면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출 받고 싶어도 15억 넘어가면 은행에서 대출 제대로 잘 안 해줘요 요즘에. 그럼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 대통령조차도 본인의 집 거래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의해서 복잡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 지금 정상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건 전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 사실은 1가구 1주택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팔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정책상으로는. 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정책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집을 판다라는 대통령이 집을 판다라는 행위를 했던 건데 이 집이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곧 있으면은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되면은 정말 이제 물딱지라고 해요. 이제 현금 청산 당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물딱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다고 얘기했는데 이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은 집이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통수에 걸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네, 2018년인가 17년 그랬을 거예요. 그 마지막 편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집을 공동 명의로 해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걸린 거예요, 리스크가. 아, 그랬구나. 네, 왜냐하면 10년 거주 5년 보유를 해야지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생긴 거 넘길 수 있는 건데 네.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들어오면서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로 10년 거주 5년 보유라고 하는 그 기준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넘길 수가 없으니 좀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뭔가 근저당 잡고 잔금을 10월 달에 넘기면서 그렇게 하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돈을 대출해줬다. 대통령이 돈을 줬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저도 공격이에요. 그거는 잘못 10월 달에 입주할 때 그냥 잔금을 받는 건데 잔금을 떼일까봐 근저당권 설정해놓고 자기가 보호를 받으려고 해놓은 보험 같은 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융이나 부동산에서는 기한의 유예와 기한의 이익을 두는 것은 사실상 대출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들은 대출 못 받게 해놓고 본인이 뭔가 대출 채권자가 돼가지고 매수인한테 이 정도의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시그널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사례를 대통령이 먼저 만들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고가주택에 대한 이런 거래를 할 때 나도 이렇게 뭐 셀러 파이낸싱을 좀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어느 집주인이 그렇죠. 자기 집 근저당권 잡혀가지고 그거를 한 2억만 받고 뭐 한 8억 정도는 근저당 잡아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주겠어요. 쉽지 않은 방식이죠. 아니 17억 돈을 못 받았는데 네. 등기를 쳐줬어요.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이제 혹은 지인이나 네. 사촌이나 그렇죠.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믿고 사실상 신용을 공여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믿고 넘겨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아닌 거죠. 애초에 2월 달에 분당 집 깨끗하게 팔고 ETF에 투자하겠다라고 청와대에서 메시지를 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부동산 정상의 의지 때문에 저렇게 팔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식의 일반적인 거래라면 이게 뭔가 부동산 정상화의 메시지로 낼 수가 이거 딱 없는 쉽게 생각하면 낼 수가 돼요. 없는 우리 거죠.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집이 지금 근저당 잡아가 누구 다른 사람 내가 돈 필요하다니까 집 매수할 때 근저당 하나 잡아주고 집 넘기고 일단 우린 조금만 좀 이따가 계약을 해보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맞아 그렇게 해주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나중에 분명히 근저당권 그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해명해야 돼요. 또 개인정보라고 해명 못하겠다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해명해야 돼요. 저는 뭐 해명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그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그쵸. 거에 대해서 뭐 청와대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뭐 10월달에 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잔금을 받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10월달 그다음에 11월 뭐 국정감사 때 아마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게 10월달에 잔금을 못 받아. 못 받으면 어떻게 해 이거? 그러면 이제 그럼 대통령이 부동산 피해자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통령이 매수인한테 자택 경매하겠다고 그렇죠. 잔금 받겠다고 경매에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가 집을 팔면서 잔금 못 받아가지고 잔금 받겠다고 본인이 살았던 거주지를 경매에 붙이는 거거든요. 어. 그럼 경매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네. 그게 계속 뉴스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매우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래인 거예요. 아니 뭐 근데 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저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런 대해서 자리야 지금 여기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그냥 김치국 마시는 그런 자리야. 그래서 김치우동 파는 거야. 어? 김치우동 아까 말했지. 아까 보미 이모님이요. 네. 김도영 기자님 김치우동 맵냐고 물어보셨는데 맵진 않더라고요. 깨알같이 상품 설명을 맵지 않고 아주 얼큰하고 맛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대단한 게 네. 그 보통 이제 거기 등기를 치면은 주소랑 사람 이름이랑 네.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가 당일에 거기 가갖고 가면 좀 민폐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하는 기자들인데 조선일보는 왠지 붙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매수자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통화한 내용을 오늘 기록 그 기사를 썼는데 아 그래요? 부동산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없고 부동산과만 대화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게를 오래 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인이거나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그냥 동네 이웃분이라고 했는데 동네 이웃이 뭔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동네 이웃한테 근저당 걸 그렇게 잡아준다고요? 동네 이웃도 아마 순회동 분이실 텐데. 네. 근데 막 네티즌들이 그 등기를 떠보면 조 씨라고 나오더라고요. 매수인이. 예. 근데 또 김희경 여사님의 어머니가 창녕 조 씨라서 이거 사촌 아니냐 이거. 아. 왜 사촌 아니냐. 이런 뭐 추적까지 가능한데 뭐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저거 그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라고 해서 나중에 10월 때 국정감사 공개할 걸 할 수도 있다.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해서 저는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안규백 장관 봐요. 병적 증명서 하나 내면 될 이거는- 거고 그걸 안 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랑은 조금 네. 다른 문제 아니, 같아요. 다르다고 할 수도 네.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보여온 아주 쉽게 해명할 수 있는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꼬고 있다니까요. 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부동산 공급에 리스크가 있다고 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제였나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뭐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부동산 토론. 네, 부동산 토론한 자리에 오세훈 시장한테 발언권을 좀 주지 않은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던데. 국무회의에서. 그거는 네. 언제였죠? 그게 조금 됐는데. 국무회의 아마 지난주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이제 한성숙 총리한테 맞아요. 예. 오세훈 시장이 그 부동산 관련 이미 그 총리와 정책실장과 아마 국토부 장관한테 서울과 관련된 부동산 보고서를 냈나 봐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서류로 내라. 한성수 총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일단 막았고 네. 그다음에 그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서류로 내라고 막은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또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 보고서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서울과 관련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자세하게 현황을 담아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라는 식으로 막대사수를 한 거죠 대통령께서. 근데 또 거기 이해 질세라 마지막에 오세훈 시장은 다 들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끝내는 그런 장면이 국민들한테 생중계가 됐죠. 오 시장 맞아요.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죠. 네, 사실은 그냥 거기서 발언했으면은 국무회에서 오 시장은 이렇게 발언했다라고 끝날 텐데 네. 이른바 이제 그 입틀막. 발언권을 그렇죠. 이제 입틀막을 하면서 네. 오히려 그 뭐랄까 기자들의 먹거리가 된 거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냐면은 바로 시청에 돌아갔고 관련해갖고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 할 얘기들을 언론에다 대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유튜버들 불러다가 부동산 유튜버들 불러다가 그게 그거구나. 이제 막 이것저것 다 설명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 시장이 생각하는 뭐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게 뭐냐면은 원래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뭐 전남광주특별시장도 들어가지만 그 국무회에 들어가지만 원래 서울시장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서울시장은 크게 대권 주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야당의 서울시장은 대권 주자로서 대단히 뭐랄까 대통령과 각을 전면에 세울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와 다른 그 방역 정책을 펴면서 네. 그래가지고 대선 주자 1위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여당 서울시장 되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장면들이 자주 연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습니까? 일단은 국무회의가 열리면 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이 돼서 들어왔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때 사퇴하시면서 재보궐 생겼을 때 박원순 시장이 당선돼서 들어왔는데 청와대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국무회의에 야당의 서울시장이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엄청 막 취재하려고 달라붙고 해서 저희가 막 풀단 짤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기자님들은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의결 권한이 되게 큰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집중을 해야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입만 바라보게끔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당선 중에 제일 큰 소득은 저거예요.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올림픽공은 아니에요? 네? 당선 후에 가장 큰 사건은 올림픽공은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걸로 이슈를 끌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사실상 대통령과 동등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발언권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안 줄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 현안이 없으면 발언권 안 줘요. 발언권이 없어요. 배석자에 불과한데 그쵸.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잘 짜야 되는데 글쎄요. 아니 근데 근데 저는 대통령이 어쨌든 뉴 이재명이라는 그 조어를 표방하면서 다른 어떤 의견도 듣겠다. 어떤 뭐 보수 쪽의 사람도 섭외하겠다, 섭렵하겠다, 좀 네.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식으로 출범했으니까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은 건 아닙니까? 기대가 좀 있었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물론 여당이 이겼지만 서울시장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 뭐 부동산 문제도 있을 거고 스타벅스 문제도 있을 거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국무회의에 그 멤버가 들어왔으면 얘기를 들어봐야죠. 아무리 좀 불편을 해도 네. 혹시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좀 더 너그럽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렇지. 오세훈 시장보다 좀 더 큰 사람이 되는 건데 안 돼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현황만 더 담아서 보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이재명 대통령답지 않고 이재명 시장다운 일이에요. 맞아요. 예. 예. 본인을 좀 되게 협소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해프닝이었다 생각이. 네. 정킴님이요. 이기인 사무총장 힘내라고 $100를 보내왔어요. 정킴. 진짜 불쌍한가 보다. 아니, 정킴이 $100가 있었어? 정킴님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또 아시는 또 아시는 분이요? 항상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진짜 주시고 이러다가 진짜 기뻐해 주시고. 이긴 사무총장이 선거에 나가게 되면 후원금 엄청 많이 들어오겠네요. 저는 10만 원만 할 생각입니다. 500은 못 할 것 맞아요. 같고요. 딱 10만 원만 할 생각입니다. 이제 연말 정산되는 네, 금액 연말 정산에 연말 정산에 딱 한 공제가 번에서 된 나의 건지면서. 1년을 몰빵할 의사는 있는데 별로 선거 안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선거를 나가라는 얘기죠. 이긴 사무총장의 선거 나가게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 될까요? 아니 근데 내후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아, 그때 갈수 있어요?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실무자로서 뛰는 거냐 후보로서 뛰는 거냐 또 지켜봐야죠.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두 분 다요.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너도 마찬가지야 임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유로운 건 저밖에 그들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아유. 뭐 당원합니다. 네. 남일이 남일 같지가 않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포샷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포샷 중에서 김영 대변인이 가장 형이겠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을 제가 수도 제일 어립니다. 예. 근데 저도 저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자, 어쨌든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논조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김용범 정책실장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낸 사람인가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국토부 장관이 이제 주무 부서이긴 한데 네. 정책실장이 그 주된 기조를 짜는 그쵸.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 얼마 전에 뭐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전세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전세는 뭐 씨앗이 이제 씨가 없어. 말라. 오르는 게 네. 문제가 아니라 없죠.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근데 월세는 이제 거의 뭐 최소 1.5배에서 최대 3.5배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이 피해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뭐. 맞아요. 네, 네.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의 월세는 정말 뭐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하급지, 중급지와 하급지로 지방으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직주 근접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더욱 이제 본인이 어떤 생활에서 내는 비용이 더 커지니까 네.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에서 안규백 장관은 제대로 된 해명 못하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랑 별개로 김용문 전 시장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정책실장의 자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에서 대변인 6-5분 모셨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6분 모셨는데 언론 인터뷰 한 번 나가셨어요. 그만큼 청와대에서의 그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요. 그 파급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장관이랑은 또 다르다니까요. 네.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방송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책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실무를 하는 사람이 당연하죠. 시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물가가 폭등할 수도 있고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김용문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교수라든지 이런 학자로서의 본인의 신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실무하는 자리인데 실무하는 사람이 본인의 이념을 투철해가지고 정책 짜면요. 피해는 아까 이기임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오는데 국민 중에서도 결국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 다 부담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사퇴시켜야 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네. 여기서요 샘리님이요. 여기는 10만 원 이상 쏴야 읽어주는구나. 수고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14.99달러를 보여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2,000원도 다 읽어드릴 것 다 읽어드립니다. 1,000원 다 읽어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높으면 힘을 주어서 읽어드린다. 신경 쓰죠. 마음 상하셨나 봐요. 신경 써요. 그럼요.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다 읽어드립니다. 그럼요. 가격에 상관없습니다. 예. 김용문 정책실장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를 들면 정책실장의 사퇴는요. 정책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사퇴를 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이게 저는 아직까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안 했어요.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안 했어요. 다만 그 정책실장이 거기 나가서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더 힘을 줘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도 들고 특히나 부동산 같은 문제에서 이제 그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까지 그런 강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전 사실까지 아직까지 판단 보류인 상태입니다. 네, 무조건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만은 갖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김어준 나가는 거 좀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왜 자꾸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서 성공했거나 했던 수요 정책이 성공했던 거는 1기 신도시랑 이명박 정부 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명백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공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라니까. 용산에 당장 망하고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교통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러면 민간 회사에서 할까? 임대는 얼마나 넣을지? 그러니 구체적으로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거의 준 전문가예요. 이제는 대충 얘기해가지고는 안 통하는 건데 맞아. 지금 김용문 정책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그냥 세금 올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워딩밖에 안 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고 아니면 정부에서 공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별법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MB 때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줬거든요. 집값은 안정할 거고 공급은 확실히 주겠다라는 안정적인 시그널을 줘야만 잡히는 게 집값인데 그런 거 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부동산 문제가 조금 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동산 정보를 못 잡으니까 이 정부가 좀 많이 원망스러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토론회를 직접 주최해가지고 주재하는 토론회도 연다고 하는데, 이걸 또 국민의힘은 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비판적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당연한 게 뭔가 토론을 할 것 같으면 아까 말 다 열린 상태로 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부터 세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세금으로 어떻게 정책을 부동산을 좀 잡아보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토론하면 제대로 된 토론이 될지 의문인 거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로서 토론에 초청한 사람들 이런 것도 정말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떤 대화 주제를 나눌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동산 정책 토론회 전문가를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시기에 그리고 토론 방식으로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를 여는 건 좋은데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바꿀 마음이 있느냐. 그쵸. 그러니까
대출도 막고 거래를 막아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값을 내리게 하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기조인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보면 그렇게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바꿀 용기가 있느냐 이것부터 사실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기조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부동산 토론만 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공허해 보입니다. 아하. 그리고 대출 좀 제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신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보면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낸 통계를 보면 주담대 대출이라든지 정책 모기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모기지의 대출 연체율이 네.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이나 가계대출보다 훨씬 낮아요. 그 이제 원리금 상환할 능력이 계속 되는 거고 다르게 받는 대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그래도 무주택자 내지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출은 최소한 열어줘야 되는 건데 너는 청약을 붙고 있지만 주택이 없으면 대출 못 받아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뭔가 국민들이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기조를 열 마음이 있으면 토론회도 열어도 괜찮은데 그 기조를 바꾸지 않을 거라면 토론회를 아무리 열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이 정부에 대한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책이 잘못된 것을 빨리 인정하고 빨리 노선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진 않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겠죠. 근데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겠죠. 예. 아, 대출. 아, 좀 은행 가는 게 진짜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출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아 힘들어요 진짜. 네, 정말. 청약을 아무리 부어봐야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럼요. 집을 사? 맞아요. 집이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장사가 안 되거나 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것도 안 나오니까 예. 아, 많이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서울에 이제 평균 그 집값이 10억이 넘어간대요. 평균 집값이 10억이 처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소 대출이 뭐 4억 정도만 나온다고 치면 그럼 6억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평균 그렇죠. 가격으로. 근데 또 네. 10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4억, 15억, 맞아요. 많게는 20억까지 넘어가는데 전 분당 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가격이 한 14억, 15억 돼요. 아, 비싸다. 그럼 분당이니까 이 3중, 4중 규제가 있으니까 대출 아무리 받아봐야 2억 정도 나오는데 그럼 13억, 14억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가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자가가 아닙니다. 자가가 아니에요. 깜짝 이게 놀랐네. 불가능한 얘기니까. 후원 취소할 뻔했어. 아니 이기혜 사업청장이 자가가 아니라는 것이 14 왜 충격이에요? 아니 아니 왜 새삼스럽게 왜 그러죠? 나도 없으니까. 아니, 이기만 있으면 속상하죠. 자가면은 서로 응원해주고 잘했다 이렇게 뭐 북돋아줘야지. 아휴, 그렇습니다. 나너 자가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없어 보였습니다 방금. 예. 청약 통장 의미 없죠. 자, 니네 집 김씨님께서 저런 식으로 근저당 잡히고 나중에 계약 파기되면 누구 거임 하셨는데 요게 사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계약을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제 매수인이 입을 싹 닦으면은 요거 그러니까 잔금을 안 내면 경매 넘기는 그래서 거죠. 경매 넘겨갖고 넘겨야죠. 그걸 이제 차익을. 네. 내 잔금을 못 받았다니까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또 뭐 물딱지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지. 일단 소유권은 넘어왔으니까. 일단 그게 좀 문제인 거예요. 관공서나 관청은 왜냐면, 조합원 지위가 보장이 된다고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이 됐으니까. 등기가 쳤으니까.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잔금이 안 왔어. 그러니까 근데 경매를 채권 채무의 넘기게 관계가 있는 되면 거죠.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의 소유권이 그 경매인한테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낙찰받은 경매인은 현금 청산되는 거죠. 그런 현금 청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게 되겠네요. 맞네요. 이게 다시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은 또 다른 경매인은 그때 이제 사업 시행 이후에 만약에 경매가 그렇죠. 됐다면 이제 물딱지를 받는 거죠. 그럼 그 현금 청산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그렇지. 야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논의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림픽 공원 가시죠. 올림픽 공원으로. 부동산 많이 배웠습니다. 예. 자, 이 공감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부동산 대토론회가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국민 제안만 지금 4,800건 정도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민 제안 1위는
아까 그 우리 김창현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대출 규제였습니다. 예, 대출 좀 풀어달라. 예,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고 사실 대출 규제가 좀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요즘 생활이 좀 불편하니까 집담보 대출 받아서 뭐 사업하는데 사업 자금으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지금 너무 빡세게 묶여 있어서 요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혜영님. 저는 되게 저도 집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국에는 현금을 대통령 집 정도 살려면은 29억짜리잖아요. 네. 27억을 들고 있어야 2억 겨우 대출 받아갖고 살 수 있는 집. 대한민국에서 변호사하면 그 정도 현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변호사들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저 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뭐 변호사가 돈 잘 버는 직업이 되지는 않았어요. 많이 그래요?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자도 착착착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넘어갈 수 없는 허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아까 우리 상황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번에 어쨌든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좀 독특한 형태로 집을 팔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토론을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구나. 예. 우리 저희 홍기는 지금 부동산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초기에 CBS에서 지지율 대책 회의라는 프로가 지금 없어졌는데 네. 이기인이랑 저랑 임세은, 장혜찬 이렇게 나오는 프로가 있었어요. 저는 부동산에 대한 입장은 거의 일관적이에요. 뭐냐면은 정부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집할 기회를 드리겠다. 뭐 이런저런 정부 주도의 말을 했다가 네. 이 시장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더 많이 회초리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정치 권력이 집값 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해외 사례들을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만 하는 거죠, 그냥. 세 번째는 서울 정도 되는 스펙의 도시는 비슷한 스펙이나 비슷한 위치, 위상을 가진 도시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집값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고 봐요. 근데 이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면 불벼락 맞으니까 못하죠. 어디 뭐 런던, 파리, 뭐 심지어 치앙마이 뭐 이런 데 가봐도 그 서울 집값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치앙마이도? 서울 집값에 뒤지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라고 하면 아파트 값이잖아요. 네네. 빌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를테면 런던, 파리 이런 데 가서는 가처분 소득의 3분의 1 혹은 3분의 2 이상을 다 렌트비로 내야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원룸에 사는데도. 아 세네요. 그러니까 못 살죠 사실상. 네네. 그런데 가보면은 사실 그 화장실, 욕실이 공동 화장실이에요. 보면은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이 하면 불벼락 맞는다. 그러니까 잡겠다, 뭐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제 우회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게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 수요 공급의 그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데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어디 라인 따라 올라가냐면은 주로 정주 여건이 좋고 네. 고임금 일자리가 있는 라인 타고 올라가요. 그걸 뭐 한강 라인이라고 부르든 강남 3구라고 부르든 강남 3구에 좋은 일자리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용산에도 많이 있고 그 라인 따라 올라가요. 근데 좋은 일자리나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이제 자본 증식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모든 어떤 구조적인 부조리한 것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없으면은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 네 가지를 전제하고 부동산 정책을 접근했을 때 투기 이런 거 저는 억제하려면은 보유세라든가 네.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수요 억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네. 양도소득세 정도를 건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강전혜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집 한 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대출 땡겨가지고 집을 사고 꼬박꼬박 이자 내고 그렇게 하면 10년, 20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 따로 있는 거고 아니면 대출 땡겨서 집 산 다음에 시세 차익 와서 그걸 가지고 또 뭐 팔고 사고 팔고 뭐 갭 투자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려서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집을 거주 여건이 아니라 이렇게 사고 팔고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샀다면 그만큼 소득세를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책 방향은 그 방향이라기보다는 보유세나 그러니까 1주택자도 어쨌든 너무 고급 주택이면은 이를테면 재산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대토론에도요 답정너다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토론 이후에 뭔가 정책적인 방향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사실 처음에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김용범 정책실장 이분 좀 어떻게 입을 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 말씀하시는 거랑 SNS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세금 올리는 것밖에 방법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게 있으니까 요식적으로 이런 토론회 같은 거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대통령 그 국무회의였나요? 업무보고였나요? 이게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20억인가요? 30억인가요? 그래, 뭐 1 눌러주세요. 2 눌러주세요. 이게 국민들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진짜 화딱지가. 지금 장난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와중에 대통령이 또 집을 저런 형태로 팔고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부동산 얘기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 부동산 시장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정부가 주도해서 이 시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김용범 뭐 실장이나 정부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세금 얘기할 때 보유세 얘기할 때도 뭐 해외 평균에 비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세 정리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해외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만 있는 제도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유세를 올려놓으면 그걸 전세나 월세나 전가를 시키죠. 보통 집주인들이.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해외 사례의 구체적 수치만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해외에는 그걸 전가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데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너무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방향일 그렇지. 수 있다라는 거를 대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좀 숙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전직 국회의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보수 정권은 운이 좋아가지고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제 경제적인 무지함을 드러내신 건데, 자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차이가 뭐길래 진보 정권이 잡으면 계속 집값이 이렇게 오르느냐?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돈을 풀어요. 네,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 정책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돼요. 정부의 개입을 굉장히 강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엄청 풀렸어. 돈이 엄청 풀렸으니까 당연히 이 시중에 많은 돈 때문에 명목적으로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부동산이 왜 오르냐라고 얘기하면 되게 답답한 이야기고요. 돈이 그만큼 풀렸으니까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대출 규제가 일어나니까 다시 현금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이런 반복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윤석열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진보 정권은 부동산을 자꾸 세금과 규제로 인위적으로 시장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해 드리는데요. 재산세건 양도세건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잡아요. 제가 진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재산세 올려가지고 이 정권 말까지 부동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서 부동산을 나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17.7억 근저당 잡아주고 부동산 이제 파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이건 대출이 맞아요. 이거를 법적으로 대출이 아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정확하면 준소비 대차가 맞고요. 이건 대출이 사적 대출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편법이냐 아니냐, 저는 편법이라고 보고 저는 꼼수라고 보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일어났냐는 거죠. 대출 규제를 막아놓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못 빌려가지고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7.7억을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그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 제도를 지금 이 규제를 우회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대통령도 피해가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왜 강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출 규제 빨리 풀어야 된다고 봐요. 저 얘기가 그 팩트가 아닌 게 왜 자꾸 얘기하냐면 어디가 팩트가 아니에요? 왜 어디가 팩트가 아니냐면 예. 원래 계약상으로는 10월에 그 집을 잔금을 넣고 입주하기로 돼 있었죠. 토 네. 여건상 네. 실거주 여건을 가진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집에는 10월이 만기인 세입자가 이미 들어가 있었으니 세입자가 나와야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유예 기간도 충분히 있고요. 세입자가 나올 때까지 계약해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좀 저 잘못된 아니 팩트니까. 예. 뭐가 팩트란 거예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나와야지 집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고요. 집을 사도 세입자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실거주 예.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있어도 유예가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김선일 최고 지금 성이 많이 나 있고 성이 열이 많이 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 이거는 팩트로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계약을 잘못된 10월 달에 이야기라.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수자가 이 경우에는 자기 집을 팔아서 그 집 판 돈을 가지고 10월 달에 돈을 넣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규제한 것은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력으로 살 수 없는데 은행에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30년 만기로 이자 갚으면서 집을 사고 근데 그 이자 갚는 동안 이를테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 시세 차익으로 불로소득 보지 마라라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어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매수자는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가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자 시행 고시가 나기 전인 7월 전에 이걸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재건축 권리 승계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 원래 계약하기로 한 것을 7월 달에 미리 소유권 이전을 하고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뭘 믿고 그러면은 너한테 그러면 17억 잔금이 남아 있는데 소유권부터 이전해 주냐 해서 잡은 게 근저당인 것이고 그 서초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거 보면 169억짜리 그 작년 5월 달에 매물로 나왔는데 부럽다. 근데 거기에 근저당이 96억 잡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 거기가 재건축 이슈가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3개월 뒤에 96억 잔금 넣고 그냥 근저당 말소해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30년 초장기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 갚는 형식의 그 대출이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현금이 있는 사람이라서 현금 있는 사람이 자기 집 팔고 갈아타는 건데 이걸 무슨 뭐 대출을 막아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실제 이 거래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인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대통령 집 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왜 조합원 집이 줘야 돼요? 이 사람 지금 돈 없는 거잖아요. 돈이 이번 있다니까. 달 말까지는 돈 없는 거잖아요. 10월 되면 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현금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조합원 지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 규정상 사업자 고시 나기 전까지 이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말하자면 편의를 봐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럼 그 기간을 왜 정해놓습니까? 아니, 왜 정해놓는 거죠? 근데 왜 줘야 되냐, 왜 안 줘야 되냐 이렇게 당위로 접근하면 왜냐면 사인 간의 거래잖아요. 아니 저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안 되면 집값을 낮춰갖고 팔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2월 달에 그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월 달에 내놨을 때 낮춰서 내놨고 그때 가계약을 걸어놨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게 최초에 등록을 해놓자마자 가계약 걸었던 분이 지금 아니 가계약한 사람이 최종 매수자랑 같은 분이에요. 그 사람이랑 꼭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집이 없는 상태로 넘기던지 왜 이 사람의 편의를 그렇게 봐줘야 되냐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 이거 근저당에 대해서 이자도 안 받는다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17억에 대해서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 저는 이자 받았으면 더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줘야지. 구조는 예. 대통령이 어떠한 여기 10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예. 어떠한 난 얘기 좀 방식으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요, 근데 이건 아니 제가 얘기 좀 하고 하면 안 계속 될까요? 하셨잖아요. 나도 얘기 좀 아니 합시다. 끊지 말고 네.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통령이 애초에 이 집을 안 팔았으면 조합원지위를 본인이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뭐 장동혁 대표 등등등등이 집 팔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집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시세보다 싸게. 근데 시세보다 싸게 내놨는데 만약에 매수자 처음에 나왔던 매수자한테 내가 지금 뭐 이만저만 하니까 10월달 이후에 잔금 처리해야 되니 뭐 물딱지로 만들겠어 하면 그건 그것대로 욕먹을 일이고 뭐 이를테면 5억 7억 이렇게 낮춰가지고 하면 여기 이 사람한테 특혜 주는 건데 사실상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건데 그건 그것대로 또 욕먹고 무슨 어떤 거래를 하든 욕먹을 구조로 돼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면.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첫 번째 하원기 평론가의 주장 중에 두 가지만 짚고 가면 마지막 얘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대출이 맞아요. 왜냐하면 등기를 친 다음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들 돈 빌려줄 때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뭐 해놨습니까? 근저당 걸어놨어요. 그게 대출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붙어있는 근저당은 잔금의 유예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출이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매수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전세자가 현재 있으니 지금 잔금을 다 지급을 못한 거고 나중에 지급을 하기로 한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기존에도 4개월 동안 전세자가 있으면은 세입자가 있으면은 유예를 하게 해줬고 이걸 또 풀어서 전세인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를 하게 해줬어요. 즉 지금 잔금을 지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잔금의 지급을 왜 못했냐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잔금의 지급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요. 여러분들 집 사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매매 계약서 들고 가서 내가 이 집을 살 테니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부 대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그 집값 봐가지고 해줍니다. LTV, DTI 이런 거 맞춰서 해주죠. 그게 지금 규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적금융을 한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이거 이후에 이제 넘어가서 이것이 꼼수냐 뭐 이런 부분은 정치적 평가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대출 규제를 막아놔서 이런 상황을 일으킨 사람이 대통령 이재명이 이런 일을 자기 스스로 개인 이재명인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우회하는 길을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셀러 파이낸싱, 집주인 대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 정책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책 안 하셔야 된다고요. 봐요. 지금도 저는 셀러 그렇게 파이낸싱이라고 하잖아요.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자가 대출 일으켜서 매수자한테 이자 받는 게 셀러 파이낸싱이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근저당 제가 말하는 잡는 거랑 셀러 파이낸싱은요. 매수인이 돈이 부족할 때 매도인이 자기 돈을 빌려줘서 사게끔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건 예. 근저당 잡는 건 그 문제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집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안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예, 뭐 오늘 뭐 어쨌든 부동산 대토론회를 하고 나서 어떤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지 요거 약간 기대를 해보고, 이 대통령도 집을 팔 때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으니까 이제 뭐 좋은 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우리 지연님께서 짜장 소스도 사고 슈퍼챗도 보내고 잘했죠? 우리 김성열 최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지연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올바른 행동이에요. 슈퍼챗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인이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돈 준다 그러면 뭐 올바른 행동이네. 아니, 슈퍼챗 벌써 18개 들어왔어요. 짜장 소스 얼마나 그래요. 맛있겠어. 슈퍼챗은 내가 또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 물론 내가 먹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서로 맛있게 먹었다. 우리 푸푸님께서 또 슈퍼챗 쏴주셨고 돌개님께서
몇 년 동안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일 집만 하면서 악착같이 3억 모았는데 집 하나 사려고 했더니 대출 규제해서 못 사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정책의 틈을 이용하니까 평소에 국회의원들 법안 낼 때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 생각나서 빡칩니다. 라는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예. 연희동 매콤 주목님께서 헌기 씨 지금 토론회 대통령처럼 너무 혼자 오래 얘기하시네요. 신경 좀 쓰세요 하셨습니다. 예, 이건 신경 좀 쓰세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이에요. 방금 왜 이렇게 섹시하게 얘기하는 거야? 방금 너무 섹시하게 했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이에요. 예, 놓치지 않을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헌기. 아까 너무 섹시했어. 방금. 부동산 정책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제 네네. 그걸 계속 근저당으로 와서 그 대통령 공격하기 시작하면 방어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구라도. 그랬어요? 네. 예. 방금 나 얘기. 정도면 공격하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네. 진짜 팩트만 얘기하는 형님 거야. 정도면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제가 오늘 아침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는 김병민 부시장 정도였어요. 그래요? 예. 네. 저는 어쨌든 뭐 방금 헌기가 얘기한 게 섹시한 게 너무 빡쳤습니다. 예. 그럼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네. 개빡치라고. 섹시하다고 느끼는 게 너무 빡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병민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른 이슈를 다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또 그 1,000만 원 벌금형이 1심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오계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격분해 상황이지 있긴 않을까. 했습니다. 격분해 있긴 했다고. 그러니까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네. 저기 댓글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슈퍼챗을 사신 분들이 오늘 많아서. 예. 예. 우리 초이님께서 전세를 사금융이라 하면서 이재명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은 국세청이 말한 편법 써서 근저당 설정해놓고 뻔뻔하게 행동하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고위관직들 이건 국회의원이건 도덕성을 왜 중요시 보겠습니까? 예. 양심 없는 민주당 현 정부처럼 하는 인간들 때문에 도덕성을 중요시 보는 겁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 도시가치님께서 대출이나 풀어줘라. 지지율 10% 더 오른다. 10% 진짜 대출만 풀어주면 지지율이 10% 오를 것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재훈님께서 연봉 1.5억 기준으로도 외곽 아파트 구매하려면 주담대 6억, 신용대출 1억 이외에 현금 2억을 가지고 있어야 겨우 실거주 구매가 가능한 미친 상황입니다. 고연봉자들도 외곽 실거주 주택이 구매 불가능한 상황인데 중앙값에 위치한 일반 국민들은 숨막혀 죽으라는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셨고, 우리 엔트로피님께서 해외 사례를 좀 따질 거면은 양도소득세도 해외 사례에 좀 맞춰줘요. 하셨고, 샴발라님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을 하은기님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임기는 당 5년이지만 하은기님은 정치 인생이 길어요. 지금도 비판하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아니 헌기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나마 쉴드 치는 게 그래도 논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와 감정적인 문제가 뒤섞여서 지금 돌파가 매우 저도 어려워요. 이게 계속 분절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 기조에 한해서 뭐 온갖 거 다 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군대, 교육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정서의 문제가 되니까. 지금 안규백 장관 사건도 타령. 도대체 이거 언제 해결이 될 건지 이게 특히 2030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성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잘 안 같아요. 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이 거래는 더 이상 실드 안 치시는 게 민주당한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여기서 아무리 뭐 대출이 아니다, 뭐 그럼. 문제 없다 하셔도요. 국민들 다 압니다 이미. 이거 근데? 사적 대출 맞고 이거 이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뭐 아니면 증여 의제 넘어가고 이런 거 더 잘 아세요. 이분들이 왜? 본인들이 실제로 살려고 그러다 대출 규제로 막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실드 안 치시는 게 맞아요. 국민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토론해 보면 네. 더 잘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왜 더 잘하시는 부분이 아니냐면 이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매우 희소한 형식의 거래라서 그래요. 시장에 있긴 한데 이 정도 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도 희소하고
이게 재건축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혹은 그래서 이제 근저당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희소해서 알겠습니다. 예. 개념 자체에 대한 게 그 있어서 그런데 대통령 집거래한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네,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정재훈님께서 부동산을 사야 하는 상황에 안 몰려봐서 홍기는 아예 상황을 잘 몰라 하셨습니다. 집 사본 적 있습니까? 집을 안 샀죠.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아니야. 뭐 아니 근데 싸워서 이 뭐 하겠어. 등기를 그럼. 쳐보면 금방 안다니까. 싸워서 뭐 하겠어. 네. 등기를 쳐보면 금방 알아요. 오렌지 트리님께서 대홍기 다른 국민들도 천만 가지 이유가 있어. 자꾸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냐? 너답지 않다. 그러니까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근데 보내주고. 이거 네. 그 거래와 무관하게 웃기지만님께서 오늘 최고라 홍기 재수 없어. 거래와 무관하게 제가 이 부분이 되게 빡센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게 사실관계를 말해도 우리가 잘했어 씨 이거 왜 너희 왜 뭐라 해 이렇게 듣는단 말이야 그 귀에 닿을 때는 근데 그게 정무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안단 말이야 나도 네네네, 그렇죠. 알지만은 사실관계가 아닌 걸 호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을 토로 묶어 놓으니까 사실 그렇게 사정이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니네들은 왜 모든 사람들 그렇게 투기꾼 취급하냐라고 하는 비판 난 수용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근데 개별 거래들이 무슨 꼼수냐, 뭐 편법이냐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른 논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되게 뭐랄까 정서적으로 불리한 문제인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 아니니까. 네. 웃기지만님께서 오늘 홍기 최고로 재수 없어.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죠 뭐. 좋습니다. 예.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예. 다희님께서는 지방 사는 나는 다른 세상 얘기 세상이겠지.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구루님께서 얼마 전에 했던 2030 지지율 대책 회의가 무의미한 이유죠, 라고 보내주셨고. 2030 지지율 대책회의는 늘 무의미합니다. 자, 우리 홍홍님께서 7월 말에 등기를 하려면 뭐 다 치우고 29억을 현금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집을 팔아서 줄게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럼 일반인은 거래 못합니다, 한기야라고 하셨습니다. 갈아타기 하는 거는 이 정부에서 막은 적이 없는 규제예요. 김선샤이님께서 정신 차려라 홍기야 이재명은 집어떻게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예. 자 어쨌든 홍기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실드를 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뭐 무논리로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동산 정책에 존중합니다.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이 거래에 대해서까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네. 있는다? 큰일 날 일이지. 자 살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제로 한 부동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를 뭐 길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오자 토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부동산 대토론회 오자 토크로 평가를 해준다면 이긴 삼총자 가장 브레인이니까 다섯자로 줄여서 표현하면 어떻게 오자 합니까? 5글자로? 5자로. 이거 왜 했음? 아하. 그래. 그럼요. 이거 왜 했음? 어떤 의미가 있죠? 사실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 토론회를 별도로 마련해서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 맡겼고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정상적으로 부동산이 흘러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이재명 정부 때도 굳이 부동산 대토론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냥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책과 기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네네. 대토론을 만든 거거든요. 전 그래서 사실 시장에만 잘 맡긴다면 이런 토론은 필요 없는데 어제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뭔가 더 민심에 불을 지른 격으로 전 느껴져서 이거 왜 했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진단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완전 그 대토론회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발제한 교수를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해요. 2022년부터 왜 이 착공 내지는 인허가율이 떨어지냐? 이거 혹시 정책 당국의 의지와 연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윤석열 전 정부 탓하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에서 전 정부 탓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지 시민이라기보다 국민이라기보다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많이 불렀어요. 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이나 좋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왜 같은 편
뭔가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하잖아요. 왜 자꾸 어떤 본인들의 확증 편향만 부각하는 식의 토론회를 열지? 이건 일반 국민들의 토론회가 아닌데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거 왜 했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 하원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글자라며. 거짓말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거짓말할까가 오자 토크에 잘해. 다섯 평가 거짓말할까요? 민주당이 안 그래도 거짓말할까? 네. 거짓말할까로 할까? 이렇게 하면 토론회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걱정스러움. 요즘에 하은기가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실드를 치고 있는 기조로 좀 나가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거고 정책은 따로죠. 네. 네, 그 시장에서 있는 것까지 거래한 것까지 뭐 그 막 이런저런 선동이랑 섞어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견은 말도 못 하게 되니까 그거는 세게 방어할 수밖에 없고 네. 당에서도 그렇게 방어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좋아요. 어저께 토론회는 왜 걱정이 됩니까? 비슷한데 저는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그 세계 어디에도 정치 권력이 부동산 가격이라던가 방향에 대해서 컨트롤한 예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금리로 컨트롤해가지고 뭔가 부작용을 잡는다거나 이런 정도지 방향 자체를 틀어버린 역사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근데 말을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전부 정부 책임이 돼요. 봐요. 지금 불안하잖아. 불안해. 어? 부동산 시장이야? 없어야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그때 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해놓은 것들이 회초리로 맞을 거 몽둥이로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길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뭐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은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놨는데 그 말과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가잖아요. 그럼 더 맞아요. 그래서 토론회든 아니면 발표든 뭔가 메시지가 과잉되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네. 알겠습니다. 세윤이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니 우리 헌기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또 실드를 쳐야지. 실드를 어떻게 치는지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예. 걱정스럽다고. 그렇지 걱정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난 또 좋은 면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통 잘했다. 소통 잘했다. 아하. 소통입니까? 쇼통입니까? 왜 그래? 쇼통. 아니면 고통입니까? 왜 이래? 고통. 대통이다 대통. 소통 잘했다라고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소통 잘했습니다. 자, 우리 장혜찬의 다섯자 평가. 예,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자폭 생중계. 자폭하는 생중계했다. 아 쟤부터 하게 했어야 됐어. 왜냐하면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세금 예. 올릴 거고 대출 규제 계속한다. 예. 그 두 가지 강력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1주택자들부터 뭐 다주택까지 갈 필요도 없고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불만에 휩싸이게 됐고요. 네. 거기에 전문가라고 온 경실련, 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사람들의 발언 수준도 막장이었어요. 실거주라 해도 모든 부동산은 투기다. 그 어떤 경실련 아줌마가 이야기했고요. 네. 그리고 이광송가 무슨 경제연구소 소장 제 전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꽂혀 있는 전문가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기존의 대출도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안 대통령이 꽂혀 이렇게 답변했어요. 뭐라고요?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다. 아하. 신선하긴 하잖아. 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선하다. 신선하다. 그런 생각도 안 해? 와 그런 그런 생각을 해?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얘기야. 저게 제일 신선하잖아.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신선한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기존 대출을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그런 있을까? 얘기를 하네. 어이구 신선하네요. 2대1을 붙으니까 재밌네. 야, 그렇지. 재밌다. 예.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앉혀놓고 발언권을 준 것에서부터 청와대 부동산 정책 실력이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결되어서 당분간 서울시장 뭐 걱정 없겠구나. 설령 오세훈 시장 재판이 안 좋아도 서울시장 다시 해도 우리가 이긴다. 이런 부동산 정책 기조라면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네. 저도 어저께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대전에 소재한 한 대학의 교수가 한 얘기인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20억 이상으로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게 좀 약간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 중위 가격이 1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고가 주택을 20억 이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약간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기인 사무총장이 봤을 때는 초고가 주택의 이 뭐라 그러죠?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나라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마련해 놓으면 그것만큼도 폐해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럼 10억이 초고가 주택이냐, 20억이 초고가 주택이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상위의 가격들에 또 세금을 매길 거거든요. 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발 좀 시장한테 맡겨라. 세금으로 뭘 누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말입니다. 대선 후보 때 했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 뿐인데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한 규제로 국민들을 좀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죠. 좋습니다. 예. 여기서 뭐 실칠 수 있는 뭐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뭐 초라고 하는데 그걸 20억을 하면 안 되죠. 고가라면 모르겠는데 초는 좀 아니죠. 그렇죠. 뭐 예.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사는 집은 뭐 한 2억 5천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비싸게 느껴졌나 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질문하신 분이 아니 그냥 예를 들려서 예. 초가 20억은 아니지. 그렇지. 그냥 의견은 있는 거죠. 의견 중 하나. 예. 이걸 뭐 깊게 봐. 아 근데 뭐 어제 그 뭐 두 분이야 뭐 같은 편을 왜 보렸냐 했는데 쭉 보니까 일단은 조금 일치된 의견 하나를 뽑자면은 공급 우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네. 참여했던 것은 이제 조세 정책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그게 글쎄. 사실은 대한민국의 여론 지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조세 세제 이런 걸로 집 부동산 문제 해결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건 되게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급 얘기를 어제 헬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보신다면서요. 다음 건에 얘기했을 때는 부지 통계 갖고 나오시는 게 더 낫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비슷하게 생각할걸요. 실드 칠 때는 두 사람이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요. 예. 실드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 떨어져요. 완곡한 비판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방향성을 그렇게 대출 이런 걸로 가는 건 그래도 이 공통된 게 네 분이 다 어저께 그 토론회를 보면서 약간 좀 뭐 아쉬운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